안녕하세요. 저는 케글 이미지 대회에서 금메달 따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김윤수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와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의 스튜던트 레지던시 과정에 참여하면서 요즘에는 주로 케글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문과생이었는데 인공지능을 한 3년 정도 전에 접하고 이후 쭉 케글 하면서 공부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업스테이지 스튜던트 레지던시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 케이글 고수 업스테이지의 라임 로봇 상우님과 함께 대회를 하게 되었고 6개월간 팀으로 금메달 2개, 나아가 솔로로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현재는 총 3개의 금메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솔로 금메달을 따게 된 클립 대회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요. 이 대회의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뒤 그다음에 이제 케이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론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뭐 대회 정식 명칭이 길지만 줄여서 클립 이 대회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회가 제시한 문제는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 환자에게 삽입된 카테터, 튜브의 종류 및 올바른 위치에 삽입됐는지 여부를 분류하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테터라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뭐 필요한 경우에 환자의 인체에 삽입하는 그런 튜브 같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뭐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총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총 상금은 5만 달러, 그리고 평가 지표는 각 레이블별 에리아 언더 더 커브 값의 평균으로 이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수는 1547팀 중에 11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회에서는 CSV 데이터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요. train.csv와 train annotations.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train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3만여 개의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 파일 이름과 그리고 네, 그에 대응되는 11개의 레이블이 주어졌는데요. 그 보시면 카테터의 종류가 여기 ETT, 그리고 NGT, 그리고 CBC, 스완 간들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종류별로 웨브 노말, 보더라인, 노말과 같이 이제 그 카테터가 제대로 위치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ETT 노말에 1이 있고 NGT incompletely image드에 1이 있고 또 CBC 노말에 1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카테터가 두 번째 이미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두 번째 train annotations.csv 파일에는 카테터 마스크의 위치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컬럼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XY 좌표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로 있는데 이 좌표들을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 위에다가 점으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같은 색깔의 점들을 이으면은 이제 그 색깔에 해당하는 레이블의 위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in.csv 파일에는 카테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의 정보가 나와 있고 이제 train annotations.csv 파일에는 카테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까지 정보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애노테이션이 없는, 즉 카테터의 위치 마스크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2만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카테터 위치 정보까지 주어진 애노테이션스가 주어진 데이터가 9천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위치 정보는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아까 전에 그 점들을 이은 그래서 바이너리 마스크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회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모델 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제목은 다운 컴퓨트 유닛 with CLS 헤드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닛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유닛 인코더의 끝단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여서 11개의 레이블을 이제 예측하도록 하였고요. 또 디코더의 끝단에서는 카테터의 위치 정보 마스크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전체 유닛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인코더 가져와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가지고 인코더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 보시면은 나운 컴브라는 부분이 유닛의 앞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추는 작업을 end-to-end로 모델에서 해버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회의 주요 과제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뭐 대회 자체적으로 이 3개를 해결하라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대회를 풀다 보면은 진행하다 보면은 이 3개가 키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해상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높은 해상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터 위치 정보 마스크, 아까도 말씀드렸던 train annotation.csv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unlabeled 데이터, 외부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3개가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 다른 상위권 분들의 솔루션을 봐도 이 3개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든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각 포인트별로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는 고해상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운 컴브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이걸 붙인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 이미지들은 보통 이제 2048 곱하기 2048 이상의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 모델에 넣게 되면은 GPU 메모리가 감당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보통 바이리니얼 리사이징과 같은 룰 베이스 리사이징을 해서 1024 곱하기 1024 같이 이제 작게 다운 사이징을 한 다음에 모델에 넣게 되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다운 사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잃게 됩니다. 저는 모델이 태스크에 알맞은 리사이징 함수를 배울 수가 있으면은 다운 사이징으로 잃게 되는 정보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닛의 앞단에 학습 가능한 그 컴2D 레이어를 이제 붙였는데요. 여기서 커널 사이즈 5, 뭐 스타일드 2, 패딩 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정확히 해상도 차원에서 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또 뒤에다가 배치놈 렐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런 레이어를 네트워크 앞단에 붙임으로써 학습 가능한 리사이저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룰 베이스 리사이징의 효과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에브리지 풀링 2D를 붙여서 이 잠시만요. 죄송한데 혹시 그 마이크 음소거가 안 되시는 분 계시다면 음소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개의 브랜치로 나누어서 이제 인풋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나온 텐서들 이 2개를 컨캣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를 CNN의 인풋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GPU 사용률은, GPU 메모리 사용률은 이제 1024 곱하기 1024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성능은 이렇게 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 아이디어도 이전 케글 대회 솔루션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케글 공유 문화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대회 끝나고 한 이틀쯤 뒤에 이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구글 리서치에서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 논문에서도 이제 룰 베이스 리사이징과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학습 가능한 CNN 리사이징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 Learning to Resize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카테터 마스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여기서 저는 유닛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카테터 위치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순 분류 레이블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카테터 마스크를 타겟으로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가지고 먼저 유닛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인코더를 가지고 와서 11개의 레이블을 타겟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카테터 마스크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모델이 미리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메인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모델이 노이즈가 아닌 유의미한 카테터의 위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유넷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이는 그런 구조는 세그멘테이션과 분류를 결합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저는 수도 레이블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주어진 레이블드 데이터셋 말고 외부 데이터셋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운받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외부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한 500GB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외부 데이터셋은 근데 이제 당연히 대회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카테터 레이블링은 되어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이용한 세미 슈퍼바이즈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케글에서는 이 중 특히 수도 레이블링 후 재학습시키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상위권 솔루션들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수도 레이블링 후 재학습시키는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레이블스 방법을 살펴보자면 우선 주어진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들을 평소처럼 학습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 학습된 모델들을 가지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수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도 레이블된 데이터셋과 이제 원래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합쳐서 또 큰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모델들을 새롭게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된 모델들은 이제 처음에 학습된 모델들보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바로 테스트 타임 때 이제 테스트 타임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또 수도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재학습시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더 이상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 때까지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그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기법이 2013년에 한국분이 쓰신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론적인 측면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도 레이블이라고 검색을 해서 논문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솔루션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운컴브랑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수도 레이블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방법 각각은 케글 리더보드 상에서 0.002에서 0.004점 정도의 점수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빠르게 보니까 이제 수도 레이블링을 이걸 하지 않았으면은 원래는 11위였는데 30위권이 됐을 것이고 여기에 유닛 프리트레인까지 안 했으면은 200위권 그리고 다운컴프까지 안 했으면은 그냥 반타작 정도 하는 그런 결과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솔루션 하나하나들이 태그 리더보드 상에서 랭킹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네. 이제 뭐 대단한 건 없지만 태그 대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을 하고 또 업스테이지에서 사부님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태그 대회 선정부터 최종 제출까지의 순서입니다. 네. 객을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대회를 선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관심 분야나 상금 그리고 시기 앱이 상관성을 고려를 해서 대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뭐 관심 분야의 대회 선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상금이 높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높아서 좋기도 하지만 또 이제 현업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또 많고 주최 측에서 대회 준비를 꼼꼼히 했을 가능성도 높고 또 무엇보다 이제 상공이 높으니까 케글러들의 관심이 높아서 포럼 및 리더보드 같은 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상급이 높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CVLB 상관성을 고려를 해서 대회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CV 같은 경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약자로 로컬 검증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된 트레이닝 셋이 이제 주어질 텐데 거기서 이제 다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셋 검증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제 산출한 검증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LB는 리더보드 약자로 리더보드상 캡에서 제출했을 때 테스트 셋으로 이제 채점이 되는 리더보드 상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봤더니 이제 CV 점수가 올랐으면 제출했을 때 LB의 점수도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만약에 CV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로컬 점수가 올랐는데 리더보드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적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들을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이런 대회는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의 등수가 크게 바뀌는 쉐이크업이라는 것이 발생할 확률이 또 높습니다. 따라서 대회를 선정을 할 때 대회 디스커션 탭 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CV가 LB와 충분히 상관성이 있는지, 이 대회에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충분히 일반화되는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대회를 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직접 데이터를 다운받기 전에 태글 홈페이지, 대회 페이지를 둘러보는 것인데요. 태글 대회 페이지에는 대회의 목적, 데이터 상금, 일정 등을 소개하는 오버뷰 탭, 그리고 태글러들이 EDA 또는 베이스라인 코드를 공유하는 코드 탭, 그리고 대회 관련 디스커션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탭 같은 경우에는 또 뭐 EDA 노트북을 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디스커션 탭에서는 태글러들이 이제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코드 탭에서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들도 있어서 본인의 코드를 구현을 하는데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검증 방법을 구축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V와 LB가 상관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이것도 뭐 검증 방법 관련돼서는 태글 디스커션 탭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대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이 검증 세팅 하에서 제출했을 때 CV와 LB 상관성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 중간에 바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실험했던 결과들과 이후에 실험했던 것들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좋은 검증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프라인 구축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전처리하고 학습시키고 예측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다면은 그 코드를 가져와서 그냥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파이프라인 구축해서 제출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이프라인에 버그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준비 단계는 다 끝난 거고요.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태글 전체 기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아이디어의 원천은 태글 포럼, 이전 대회 솔루션, 논문 이런 거나 아니면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고, 네, 이런 아이디어는 초기에 구축한 검증 데이터에서 점수가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또 이거를 태글에 제출해서 테스트 셋으로 채점을 한 리더보드 상에서도 확인을 해서 점수가 오르는지 확인을 해서 최종 모델에 이 아이디어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모델 학습인데요. 점수 향상에 기여한 아이디어들, 그런 게 모두 포함된 모델에 앙상블이나 수도 트레이닝 같은 것을 얹어서 제출합니다. 수도 트레이닝이나 특히 앙상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경우에 성능을 개선을 하지만 이제 모델 여러 개를 학습시키거나 데이터를 늘려서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종 모델 학습에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전에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한번 검증을 할 때 몇 번 이제
앙상블이나 수도 트레이닝도 해보는 것이 좋지만 모든 아이디어 실험할 때마다 앙상블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캐글 홈페이지에 살짝 가봐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제가 참여했던 대회 페이지인데요. 이게 오버뷰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간단히 있고요. 다양한 뭐 평가 방법, 뭐 상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 페이지에서는 네, 뭐 데이터 다운받을 수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CSV 파일이면은 컬럼들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코드 탭에서는 EDA 노트북 같은 거나 베이스라인 코드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요. 이제 디스커션 탭을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V와 그 LB의 상관성을 이제 대회 선정을 할 때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스커션 탭에 그러한 정보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게 나오는데 보통 이런 스레드가 대회마다 하나씩 있어요. CV vs LB 스코어. 그래서 CV 캐글러들 여기서 CV 스코어랑 LB 스코어들을 공유를 하는데 이거를 보고 네, 둘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스레드가 활성화가 안 돼서 다른 그 디스커션들을 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이걸 보면은 이분은 뭐 이렇게 밸리드 이게 CD 점수죠. 로컬에서 검증한 점수고 LB 이게 리더보드 점수인데요. 그래서 이거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올랐으면 이것도 오르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 스레드 외에도 다양한 디스커션들을 본 결과 어느 정도 그 CD와 LB 간의 상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리더보드를 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게 지금 퍼블릭 리더보드랑 프라이빗 리더보드 간의 등수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즉 쉐이크업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111등을 올라오신 아웃라이어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10등 이내로 왔다 갔다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쉐이크업이 적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또 쉐이크업이 컸던 최근에 있었던 대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서도 막 2등 하신 분이 658등이 올라와서 2등을 하고 몇백 등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글 대회에서 이렇게 쉐이크업이 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대회를 참여하실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코드 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회 선정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EDA 같은 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빠르게 훑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EDA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보다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감을 익힐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들도 되게 많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회 초반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0.965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로컬에서 이제 코딩을 해서 제출을 해봤는데 965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제 코드에 뭔가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퍼블릭 코드에서 쓰고 있는 그런 테크닉 중에서 뭔가를 안 썼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점수가 낮게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회 초반에 확인할 때 이게 좋은 이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회 초반에는 이 점수, 이 베이스라인 코드의 점수를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당연히 여기서 여기 있는 걸 참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논문이라든지 이전 대회 솔루션이라든지 뭐 그런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점수를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이제는 이제 아이디어 실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실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회에서 최종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만 5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를 바꾼 결과를 확인할 때 가다 5일이 걸리면은 이거는 뭐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아이디어 실험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학습 세팅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학습하는데 뭐 몇 분 걸린다, 몇십 분 걸린다. 되게 짧게 걸리면은 굳이 이렇게 뭐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메인 모델 세팅해서 모든 것을 다 실험들을 진행하면 될 텐데 이제 데이터가 크거나 이제 모델이 복잡해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실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디어의 세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회에서 다운 컨브라는 것을 실험을 할 때도 conv2d 이후에 추가 레이어들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 또 conv2d의 아웃 채널은 몇으로 설정할지, 또 뭐 이제 룰 베이스 리사이징을 추가할지 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단계이고요. 당연히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학습이 마무리되도록 학습 세팅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뭐 3시간 이렇게 예시를 적었는데 이거는 뭐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 데이터의 20%만 사용을 했고 또 해상도는 2048이 아니라 768을 써서 학습이 금방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확인 단계인데요. 이 실험 단계에서 아이디어의 세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완료를 했으면 이를 전체 데이터 및 메인 싱글 모델 세팅에서 학습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0%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또 이제 메인 싱글 모델을 efficientnet B5로 썼습니다. 또 이제 해상도도 마찬가지로 2048을 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로컬 검증 데이터 점수를 뽑아보고 CD를 뽑아보고 또 이거를 캐글에 제출해서 리더보드 점수를 뽑아와서 이 성능이 실제로 올랐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최종 모델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회 기간의 대부분은 이 실험을 하고 이걸 실제로 CD와 그 LB 점수를 산출해보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하는 게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회 종료 며칠 정도를 남기고 이제 최종 모델 학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이디어 실험들로 얻게 된 가장 좋은 세팅으로 모델들을 앙상블하거나 또 수도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회 종료 전에 예상되는 학습 시간을 미리 생각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대회 종료 일주일 전부터는 아이디어 실험들은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모델 앙상블 수도 트레이닝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캐글에서 사용되는 코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드 구조는 각자 편한 것을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data.py, model.py, train.py, infer.py 이 4개의 파일 또는 폴더로 이제 코드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ta.py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어와 모델 인풋으로 전처리하는 부분의 코드가 되겠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데이터셋 클래스의 뭐 init 부분과 get item 부분 그 부분을 구현을 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모델.py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train.py는 이제 data.py를 통해서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py에서 불러온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각 에포별 체크 포인트를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infer.py에서는 이제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저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체크 포인트를 불러와서 그래서 data.py로 불러온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수행한 다음에 캐글에 제출할 submission.csv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코드 구조를 쓰고 있으면은 다른 대회를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은 train.py랑 infer.py는
고칠 부분이 거의 없고요. 그냥 데이터 파일, 뭐 그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이미지나 뭐 태블러나 뭐 텍스트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형식에 따라서 데이터 파일을 고치면 될 것이고 모델 파일도 네, 그 대외의 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모델 파일을 또 바꾸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캑을 제출을 할 때에도 이 네 개의 파일을 어, 갖고 있는 폴더를 캑을 데이터셋에 올린 다음에 캑을 서버에서 인퍼런스를 할 때는 파이썬 input.py만 치면은 모든 게 해결되도록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것으로 네, 준비한 내용은 우선 잘 전달드렸고요. 이거는 대회가 끝나고 실험 로그를 한번 본 것인데요. 보니까 이제 280여 개의 실험을 했고, 저희가 이제 아규멘트 실험 옵션들이거든요. 60개 정도의 실험 옵션들을 만들었고, 이제 최종 그 전체 학습 모델들 학습된 시간들을 모두 다 더해보니까 총 51시간 정도 이제 학습하는 데만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장비를 많이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비지 대회가 특히 또 장비를 많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은데, 또 업스테이지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그 3090 GPU 4개랑 그리고 64코어 CPU가 장착된 서버를 제공을 해주시고 또 대회 끝나기 전에 4개에서 6개의 서버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인데 네, 윤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네,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그 밑에 채팅창 보시면 위쪽으로 쭉 네, 올리시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번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나씩 답변을 할까요? 예, 제가 읽어드리는 거 좋지만 네, 보통은 이 보시고 하는 것이 좀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선 네, 다운 콤보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다운 컴퓨테이션 모델을 선택하시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유넷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전 태클 대회에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도 이제 유넷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여갖고 성능을 올리게 된 경우들을 네,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넷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인 거를 이번 대회에서도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다운 컴브 같은 경우는 이 대회에서 특히 그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네, 점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데 너무 높이면은 GPU가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근데 마침 또 예전에 또 제가 참가했던 대회에서 그 이런 거 다운 컴브 같이 그 모델에서 리사이징 함수를 배우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변형을 해서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후에 풀 데이터로 리트레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트레인 시 어떤 기준으로 F를 끊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K-폴드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싱글 폴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홀 데이터로 리트레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폴드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5개의 모델이 K가 5라면 5개의 모델이 나올 텐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홀 데이터로 리트레인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에폭을 끊는 게 그냥 그 K 폴드를 했을 때 나온 에폭 그대로 쓰는 네 저는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따로 홀 데이터로 리트레인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컴페티션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직접 파이프라인을 구현하시는지 다른 퍼블릭 노트북을 수정하면서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좋아서 베이스를 그냥 처음에는 그냥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다 하면은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퍼블릭 노트북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다만 퍼블릭 노트북 그 사람이 코딩을 한 왜 이렇게 코딩을 했는지를 전부 다 알아야지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뭐 아이디어들을 거기다 결합을 할 때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그 말씀 주신 것에 의견을 덧붙이면 그 캐글에서 보통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신만의 코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만의 코드가 있으면 그 아무래도 그 남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자신의 코드를 고치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자기 코드를 쓰기 때문에 좀 실수가 적어져서 좀 그런 점에서 약간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네. 다음 질문. 네, 혹시 제가 아, 읽어드리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직접 읽으시는 게 편하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2048 곱하기 2048을 8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로 바꾸면 오히려 데이터 양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해상도 차원에서 늘어나는 거랑 또 뭐야 채널 차원에서 늘어나는 거랑 조금 그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채널을 뭐 이게 8이 아니라 뭐 한 뭐 20, 뭐 30 이렇게 해도 사실 메모리 사용량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해상도 차원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GPU 메모리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데이터가 너무 커서 512 곱하기 512 파일 풀 레비전 기준으로 24시간 정도 돌아가는데 많은 실험들을 효과적으로 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의 20%만 사용하고 레졸루션도 좀 적게 사용하고 또 좋은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네, 가능했었고요. 그 참고로 그 3090이 저희가 비싼 장비로 알고 있는 V100보다 플로트 32 기준으로는 한 1.5배 정도 좋았던 것 같고요. 1.4배. 그 다음에 플로트 16 기준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네, 또 네, 그리고 또 플로트 그 파이토치 AMP 옵션에서 그 믹스드 프리시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좀 더 빨리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너무 커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하기 어려웠는데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데이터, 적은 레졸루션 환경에서 하나씩 찾았습니다. 물론 이 베이스 어그멘테이션은 이전 비슷한 이미지 대회에서 그 의료 이미지 대회에서 쓰였던 어그멘테이션을 베이스로 가져와서 거기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학습시, 옵티마이저, 에러, 로스 등을 따로 구성해서 학습시켰나요? 따로 구성했으면 해당 부분의 최적화는 어떻게 하셨나요? 옵티마이저는 그냥 옵티마이저는 그냥 아담이나 아담 W 같은 거를 전부 다 활용을 했고요. 이거를 따로 세그멘테이션 부분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랑 다른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러닝레이트도 다 똑같이 썼고요. 이것도 러닝리스트도 서로 다르게 써보기도 했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로스는 전부 다 BC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 학습 시에는 특히 이게 마스크가 상당히 전체가 0이 엄청 많고 1이 엄청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 BC 로스의 포즈 웨이트를 좀 높였을 때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EDA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고 사실 EDA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게 잘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보통 이제 그냥 이 대회에서 뭐 카테터 마스크가 위치가 뭐 어떻게 되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이미지에 CBC 노멀하고 CBC 앱노멀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핏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CBC랑 비정상적인 CBC가 있는 거지. 근데 보니까 그게 또 EDA 같은 걸 하면은 그게 CBC 카테터 두 개가 하나의 이미지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대회 기간이 수개월인데 하나의 대회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대회를 동시에 참여하시나요? 이거는 만약에 금메달이 목표면은 하나의 대회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번 대회 상위권 솔루션들을 살펴보니 클래시피케이션만 접근한 경우도 있고
세그멘테이션으로만 접근한 방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접근 방법이 경쟁력이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이거는 그 리더보드 CD랑 리더보드 LB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을 때 전부 다 CD나 LB가 상당하게 유의미하게 올라서 이거를 쓰면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 수도 레이빙을 위한 언레이블 트레이닝 이미지가 주어지나요? 아니요, 이거는 주어지지 않는데 직접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셔서. 근데 보통은 디스커션 탭 같은 경우에 디스커션 탭 같은 데에서 캐글러들이 외부 데이터셋 같은 링크를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외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할 때 그게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모델에 구현했을 때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이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인지 구현이 잘못된 것인지 디버깅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자는 구현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중간에 액티베이션 값들의 범위를 체크해 보는 등 유닛 테스트를 또 한다고들 하던데 혹시 이런 측면에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정말로 이게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인지 구현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게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의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발전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전 대회에서 많이 썼다 그러면 이미 그 코드에 버그가 없다는 게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쓰면은 네, 일단 버그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을 이런 거를 구분하는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고요. 네, 구현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셋에서 이제 데이터가 제가 의도한 대로 나오는지를 그 확인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인퍼런스를 했을 때 인퍼런스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또 만들어 놓고 또 채글에서 인퍼런스 하는 것과 로컬에서 인퍼런스 하는 코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런 최대한 구현 버그가 없도록 네,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액티베이션 값들의 범위까지 체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 레이블로 학습하실 때 하드 레이블로 하셨는지 소프트 레이블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도 레이블 제작 시 언레이블 데이터에도 어규멘테이션을 활용하셨나요? 네, 이거는 소프트 레이블로 했고요. 그리고 어규멘테이션 수도 레이블을 할 때는 그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재학습을 시킬 때에는 그 수도 레이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셋 이미지에도 어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실험 관리 툴을 따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실험 관리 툴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잘 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하는 거는 이 실험 세팅, 어규멘트들을 전부 다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식에다가 어펜드해서 계속 저장하는 방식으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별 메소드는 민, 보트, 맥스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민이 일반적으로 그 확률값을 평균 내는 것이 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어규멘테이션을 사용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규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솔루션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써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엘버멘테이션이라고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멘탈 관리법. 교수님만의 멘탈 관리법이 있나요? 딱히 잘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네 그냥 계속 제일 중요했던 게 뭐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안 될 것 같더라도 끝까지 하는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한테 배운 그런 마인드셋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보통 제가 대회 하나 참여하는 네, 예. 그 참고로 그 보니까 윤수님이 기본적으로 멘탈에 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싸움에 좀 강하신 분들이 좀 좋은 점수를 얻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보통 대회 하나 참여하면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시간 측정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이게 그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간 동안은 제가 뭐 다른 실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컴퓨터 실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잠깐 뭔가를 좀 더 하고, 그다음 또 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이 시간 투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거의 대회 기간 뭐 한 달 정도 전부 대회 끝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편입니다. CVLB가 맞아도 프라이빗 LB가 많이 바뀔 수 있고 CVLB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CV를 잘 구축한 팁이 있으신가요? 너무 대회마다 달라서 이거 저도 아직 뭐 확실하게는 뭐 그런 팁 같은 건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대회 특성에 맞게 그렇게 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경험이 좀 카사바 많아야 대회, 되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비를 잘 구축하는 것은 좀 많은 그 대회에서 리더보드 상에서 점수의 하락에 좀 쓴맛을 보면서 배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CB 구축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카사바 대회처럼 CB와 LB 상관성이 떨어질 때 최종 모델 선택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카사바 대회에서를 참가했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백 등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최종 모델 선택을 할 때는 네, 뭐 CB랑 LB 상관성이 떨어질 때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CB가 좋은 거 하나 선택하고 LB가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하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경우에는 앙상블 같은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앙상블을 좀 탄탄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카사바에 성우님.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카사바 대회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 어떤 대회는 저희가 그 어쩔 수 없는 대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캐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캐글에 보시면 고인물들이 있어요. 상위권에.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대회는 보통 아, 이게 쉐이크업이 엄청 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피하는 것이 저희가 좀 아까운 시간을 최대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컴퓨터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지 포함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업테이에서 제공해 주신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GPU 서버를 이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정말 클 때 이터레이션에 쓸 서브 트레인셋을 잘 뽑는 비전이나 레퍼런스가 있나요? 저는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해봤고요. 그냥 랜덤으로 20% 정도 뽑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뭐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션트 아이디 이런 뭐 어떤 걸 통해서 그룹을 지어서 이거를 분류를 했다면은 그 트레인셋에서도 20%를 뽑을 때 그 그룹을 유지하면서 뽑아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제출이 보통 9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앙상블 할 때 나름대로 최적화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최종 제출 앙상블 때 팁이 있나요? 그냥 딱히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배치 사이즈 조정이랑 데이터 로더에서 코어 개수 조정하는 것.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터럴 페스터 부분에서 실험에서 성능이 오른 실험들만 확인을 하신 건가요? 리사이즈하고 샘플 20%만큼 추출해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꼭 전체의 성능을 재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사바였을 때는 20%의 결과랑 100% 결과랑 되게 달랐어서 전체로 실험을 했었는데 샘플과 전체 데이터 간의 신뢰성이 있도록 샘플한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체 데이터로 한 게 훨씬 더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수값으로 레인지를 줘서 해야 되는데 뭐 1에서 10까지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될 때 그렇게 사소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샘플 20%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샘플과 전체 데이터 간의 신뢰성이 있도록 샘플한 팁은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상욱님께 질문 하나입니다. 네. 조선 윤수님 그 질문에 답변 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카사바 상위 1, 2등이 텐서플로우의 리트레인 웨이트를 가지고 온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좀 등수가 높게 나오신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떠한 그 질문이신지 제가 좀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해서 우승을 한 솔루션은 저희가 좀 배울 게 적어서 좀 상당히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카사바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노이즈가 심한 대회라서 데이터에 워낙 노이즈가 심한 대회라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이즈가 심할 경우에 뭔가 그 멋진 기술로 이 노이즈를 잡았나 그 1등분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리트레이닝 웨이트를 가져 쓰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또 저희가 또 다 질문에 답변 드린 것 같아서 이제 곧 마칠 텐데요. 우선 윤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치기 앞서서 우선 저희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 윤수님이 현재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캐글 경진대에 참여를 장려하고 있고요. 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GPU 장비도 다들 빵빵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캐글을 참여하시게 되면 좀 많은 성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저희 업스테이지 회사의 프로젝트에도 기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AI 분야에서 좀 급격한 성장을 원하시고 또 이 캐글에서의 수상 실적은 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어가 필요하시면 저희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선 지원 후고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뭐 마이크를 켜서 예, 질문 주셨네요. 일단 저희가 우선 적어도 그 개발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을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분은 개발 실력은 뛰어나고 AI에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커리어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을 저희가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글로벌 레지던시 관련해서는 수시 모집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또 참고로 저희 그 업스테이지 홈페이지에서도 그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윤수님께 발표 준비하시느라 또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신 윤수님께 혹시나 박수 가능하시면 박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업스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